강희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인 선거지원위원회의 위원들을 해임했습니다. 위원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은 사람들로 각 주의 선거를 지원합니다. 폴리티코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표 절차를 장악하려는 명백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소유를 돕기 위한 연방 지원이 담겨 있는 21세기 주택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선거를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캠페인 핵심은 빨갱이몰입니다. 민주당에서 주목받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가는 전략입니다. 텍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의해서 숨진 남성은 ICE의 표적이 아니었고 사건 당시 요원들은 바디캠을 촬영을 하지 않았고 목격자들은 사망한 남성이 요원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남성은 미국에서 32년을 살면서 3명의 자녀를 돕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건축 분야 근로자입니다. 이 사건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을 포함해 전국에서 정치인들이 분노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물론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외교는 이어가되 자국 국민을 사망하게 한 미국을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습니다. 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링컨 기념관 리플렉팅 풀 반달리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격은 조금 주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이스라엘로부터 암살 가능성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암살 정보 때문에 카타르에서 받은 선물, 대통령 전용기를 바꿔 탄 게 아니라 비행기 바꿔 타기는 교란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 텔레비전 진행자가 드물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비난을 했습니다. 팍스 앤 프렌즈 공동 진행자인 브라이언 킬미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레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컵 중동 특사를 이란 협상에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선거 문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일반 국민들은요, 선거지원위원회, Election Assistant Commission이거든요. 이런 선거지원위원회라는 얘기를 듣도 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이 4명이고 전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 자리인데 원래 한 명은 지난 3월에 아주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으로 옮기면서 본인이 사임을 했고 3명 남았었죠. 3명 가운데서 2명 민주당이고 1명 공화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위원은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위원에게는 사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이요, 토마스 힉스, 벤자민 호블랜드는 이메일로 해고를 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제 이걸 대표를 해서 선거지원위원회 위원직이 즉시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인 크리스티 맥코믹 위원은 사임을 했습니다. 선거지원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초당적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위원이 2명이었고 민주당 위원이 2명이었었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연방 선거 자금을 주정부 이런 곳에 배분을 하고 또 선거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투표 기술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전국적인 우편 투표요, 유권자 등록 양식 같은 것도 전부 이 선거지원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과 처음에 선거를 했었을 때 저거 부정 기계가 이상했어 하는 그런 것 있죠. 투표 기계도 관리를 합니다. 인증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부 관리하는 곳이 연방 선거지원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1명은 나갔고 2명은 해고하고 1명은 사임할 수 있게 해주고 전부
한마디로 이 선거지원위원회라는 것은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선거에도 공정하게 치러지려면 보안이 유지돼야지 되죠. 그런 것을 담당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인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4명 위원이 전부 없으면 이 선거위원회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전부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주일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하나의 예외만 두고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대통령이 맘대로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부의 거의 모든 인물들은 대통령이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해고할 수 있다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꼭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있은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이 행정부가 제일 위에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더 많은 파워를 줘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해고할 수 있다는, 이건 아래로 내려가면 일반 공무원 한 200만 명 되는 공무원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뭐가 잘못되면,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들이 뭐 선거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라. 어쨌든 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막강하게 주고 나서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 해고하고 공화당 의원 사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200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지금 벌써 20년 넘게 초당적인 연방위원회가 여러 가지 선거를 관리를 할 때 좀 공정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가 얘기를 하기를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표 절차를 장악하기를 원하는 그 시도하는 명백한 행보다. 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선거 당국자들이 당혹스럽고 걱정하는 거죠. 이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해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다 해고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어디의 사진인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어했다. 초당적인 선거위원회의 멤버들을 했는데 여기 아래를 보세요. 트럼프 fires election board, 민주당 해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화당에게는 똑같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면서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민주당 위원들은 해고했다, 파이어했다. 이런 이제 당파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었어요. 어떤 행정명령이냐면 선거지원위원회가 우편투표도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국적으로 유권자 등록 양식이라든가 여기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시민권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Save 뭐 액트라는 그 법안,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뭐 시민권을 또 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라는, 그걸 의무화를 해야지 된다. 이 위원회가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주에는 자금 배금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서 못했거든요. 일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서 못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니까 이렇게 해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미국 선거 보장, 합법적인 모든 이런 어떤 뭐 개표가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 초당적인 사람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연방 대법원이 줬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의 얘기가 아니라 백악관이 연방 대법원이 지난주에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법의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뉴욕 유니버시티의 브랜든 센터의 그 센터의 교수들은 상원 인준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에게 누구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중간 선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나는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21세기 주택법인가요? 법안인가요?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아도 집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 21세기 주택 그 법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집을 짓는데 규제를 조금 덜 하고, 그리고 막 큰 부자 회사가 막 집을 막 집장사 하듯이 한꺼번에 사는 거 좀 막고 등등 해서 사람들이 집을 더 쉽게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와는 효과와는 상관없이 어떻든 그런 뜻에서 초당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대통령이 나 여기에 서명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은 계속 그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는 거, 미국 유권자가 되려면, 투표를 하려면 뭐 시민권 등등 그 복잡한 절차 같은 것 있잖아요. 우편 투표도 막 어렵게 하고 하는,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주택 법안도 서명하지 않겠어. 이 주택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법안이라고 홍보를 해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포커스 자체가 지금 선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 누구라도 다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지난달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그 법에 있어서 거의가 이제 대통령이 그 법안이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데스크로 가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나서 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땐 대통령이 비토할 때도 있죠. 대통령이 비토를 하면 의회에서 또 대통령의 비토를,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또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가 딱 그거거든요. 너무너무나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신이 거부권, 비토권을 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아예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행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무반응으로 사인을 하지도 않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이게 통과되고 열흘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 법이. 그래서 이 주택, 이 법안은 한마디로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에서 너무나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이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돼요. 그러면 대통령은 왜 발효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때 또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는가? 이것도 역시 그만큼 투표를 할 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뭐 시민권 같은 거 더 철저히 보고 뭐 하고 하라고 했지?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지금 구실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이미 민주당에서 많은 그 민주적 사회주의자 후보들이 뉴욕에서, 콜로라도에서 또 다른 주에서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이미 시작된 일인데, 말하자면 한국에서도 선거 있기 전에 북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북풍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최고의 핵심 의제로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북풍이라는 건 공산주의자야. 민주당은 공산주의자 당이야. 이런 거. 이게 이제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인데 빨갱이 몰이 하는 거예요. 빨갱이 몰이를 해서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걸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민주주의자들을 점점 공산주의자로 낙인을 찍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 독립기념일 그 연설에서도 말을 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렇게 오늘날의 미국이 됐는데 지금 그 위협이 미국 곳곳에서 다시 머리를 쳐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지금 많은 그 논평가들이 논평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많이 투표 나가서 뉴욕이나 콜로라도주에서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사회적, 민주적 사회주의자 후보들을 뭐 이제 박사학위 받고 있고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런 젊은 사람들을 뭐 15선 의원, 5선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현역 의원들을 물리치고, 다는 아니지만 당선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의 결론입니다. 민주당을 사회주의자라고 몰아온 것은 사실 공화당의 오랜 공격인데, 민주당이 그래서 중도파를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죠. 중도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저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예 공산주의라고 딱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학자, 예일대학교예요. 20세기 미국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비버리 게이지라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 시대에 성장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것은 70년대, 80년대에 꽂혀 있습니다. 이 이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 정도로 그런 정치적인 언어에 약한가? 라고 의문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1950년대 공산당이야 하면 막 난리가 났었던 그 조 메카시 식으로 지금 2026년도에 선거 캠페인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헤더 니그비 파튼 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롱, 아주 진보적인 매체죠. 거기서 썼는데, 이 사람은 공화당은 거의 뭐 한 1세기 동안 그야말로 뭐 이 공산주의 전술을 써왔고, 메카시의 오른팔이었던 그 메카시라는 사람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공산주의 거짓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 사람의 오른팔이었던 변호사 로이 콘이 있었습니다. 로이 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젊었을 때 트럼프의 멘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메카시즘을 주도한 사람인데, 아주 수양아버지 비슷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메카시의 오른팔이었던 그 로이 콘을 그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막 트럼프 사무실에 이 로이 콘, 이 사람 막 사진도 크게 두고 했었는데, 숨졌어요. 86년도에 숨졌는데, 숨졌을 때도 대통령이 그 당시엔 대통령 아니었지만 로이는 뭐 하나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그 청문회에 의해서, 왜냐하면 메카시 이 선풍을 막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변호사 자격 박탈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뭐 증언대에 섰었을 그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메카시 그 핵심 설계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멘토로 삼았던 트럼프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발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화석 연료로 그 과거에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자고 하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은 지금 새로운 그 민주적 사회주의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전형적인 이제 버니 샌더스식의 진보주의자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어필을 하는데도 이거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양면으로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미국에서 공산주의 자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구소련과의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저 사람들이 말이야, 공산주의자야. 정말 공산주의자야. 저거 민주당 좀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민주적 사회주의자 안에 나는 뭐 공산주의자야 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살짝 가려서 민주당으로 포장을 해서 들어가서 나중에는 다 이걸 이제 본인들이 민주당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사회주의자로 쫙 이렇게 한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소수가 있기는 있겠죠. 있기는 있지만 지금 공화당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저 다 공산당이야, 이제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공산당이야, 공산당,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이 애틀란틱의 조너선 최이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산주의자다, 저 사람들, 사회주의자들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공산주의자처럼 행동을 한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른 건 뭐예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는 분배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개입해서 공정한 분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공산주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트럼프다. 왜요? 엔비디아, 오픈 AI, US 스틸, 이런 기업에
정부가 부분적인 지분을 갖길 원하고 시도를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뭔가를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행동과 주장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과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많은 것을 지금 경제건 이란 문제건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지만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 민주당의 경고사인이 지금 많잖아요. 뭐 메인주에 그 무슨 여성 스캔들이 있는 상원구 후보라든가 선거 캠페인은 중단했지만 완전히 사퇴하는 것은 뭐 다음 주 월요일쯤 한다고 하던데 그런 많은 약점이 있으면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막 힘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그걸 이렇게 차고 들어갈 만한 너무 좌경화가 돼서 너무 위험해. 그런 공산주의 정말 그야말로 망령이죠. 그 망령을 일으킬 만한 아주 그 땅이 비옥해진다. 이런 그 우려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글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보고 있고 이번 중간 선거가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가 과연 자리를 그 버니 샌더스라든가 이런 사람 조란 맘단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글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빨갱이 몰이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죠. 그게 뭐 치명적이냐 치명적이지 않느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금 정치적인 선거 캠페인 공세는 민주당의 상당수를 민주당을 공산당으로 공산주의자로 몰고 가는 것.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몇 개월 남은 선거 캠페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의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됐지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그냥 다 얘기를 해야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이 그 지도자를 뽑아서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것이고 그 분배에 있어서 자본주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사회주의는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지만 분배가 너무 불공정해서는 사회에 물이 흐려진다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조금 같이 가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면서도 사유재산은 그 인정하지 않고 하는 아니 오늘의 미국에서 어떻게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게 됐느냐고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까? 아니면 그 두통거리, 골칫거리, 헤데익입니까? 참. 자, 휴스턴 크로니클입니다. 휴스턴에서 수백 명이 아이스이, 얼음이 누구를 숨지게 했어요. 이제 뭐 교통 단속을 한다. 그러나 그 교통 단속이 타겟 단속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야. 딱 지적을 해서.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제 국토안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미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고 시위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에요. 조금 키워볼까요? 52세입니다. 52세의 로렌조 살가도 아리우호라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32년이 아니라 35년이네요. 35년 사셨고 세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다 성인이 돼서 어제 보니까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범죄 전과는 없었고 불법 체류자지만 어떤 일하는 퍼밋 같은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던 그런 과정입니다. 사망할 당시에 다른 3명을 흰색 벤에 태우고 본인 명의의 벤이에요. 벤에 태우고 건설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서 35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3명이나 낳아서 키우고 살면서 날마다 52살이 됐는데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갑니다. 그럼 3사람은 누구였어요? 다른 불법 체류자 크루, 함께 일하는 팀. 여러분 아주 익숙하시죠? 그런 모양새가. 그런데 이분이 무슨 수사 중인 과테말라 국적자 2명 가운데 1명을 태운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토안보부나 ICE가 표적으로 삼았던 사람은 이 차의 운전자인 사망자도 아니고 탑승자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이건 첫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총격 전에 이 아라우호가 벤을 무기로 이용을 해서 요원들을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언론이 현장에서 목격자 등등과 인터뷰를 한 결과 국토안보부의 그 주장을 받쳐줄 만한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국토안보부가 그 증거를 보여줘야지 되죠. ICE가 국토안보부 소속이니까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ICE는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민주당 때문이야 라고 답을 합니다. 민주당이 셧다운을 하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급받지 못했어. 이 바디캠을 돈이 없어서 셧다운이라는 게 예산 그 싸움이었잖아요.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국토안보부는 그 자체는 예산이 너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도. 그래서 뭐 지역의 뭐 반 정도는 바디캠을 차고 카메라를 차고 있었고 반 정도는 뭐 얼마 있으면 나온다던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민주당을 딱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국토안보부에서 내놓은 비디오는 없지만 다른 비디오들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도 뭐 결정적으로 그 현장에서 찍은 비디오는 없겠지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텍사스 트리뷴이요. 그 얘기를 비난을 하네요. 민주당이 셧다운으로 우리 바디캠 지급받는 것을 지연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품에 꽉 껴안고 있네요. 아들입니다. 호나우드 살가도. 방송에 많이 그 인터뷰를 하거든요. 아버지 그 취업 허가를 지금 받으려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ICE 요원들이 이 경우에도 본인들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ICE 요원이라는 것을 그 신분을 ICE가 명확하게 밝혔다면은 더 우리 아버지가 숨지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절대로 이 차로 그 ICE 요원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CE가 현장에서 이 사람 아라우호의 신원을 확인을 했어요. 현장에 뭐 신분증이 다 있으니까 본인이 찾지 않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3명의 탑승자와 모두 합쳐서 4명 다. 그런데도 병원 기록에는 여전히 누구인지 모른다 할 때 존도 이렇게 써 있다고 하고, 뉴욕시장 조람 맘다니 같은 사람, 뉴욕의 무슨 의원, 텍사스의 민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살해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된다. 아니 국토안보부가 써야지 되는 돈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책임도 제대로 못하고 바디캠 같은 것도 지급을 못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3사람들이 목격자잖아요. 목격자면 이 사건이 조사가 되면 수사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자진 출국하라는 압박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미국에서만 이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숨진 분이 멕시코가 국적이잖아요. 멕시코의 대통령입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과 외교 관계는 유지한다. 그러나 미국을 형사고발하겠다. 형사 피고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살인, 우리 국민을 또 인권 침해, 그렇게 한 사건의 책임자가 피고가 미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미국 이민 구금센터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교통 단속 중에 타겟으로 해서 잘못된 타겟으로 사망했는데 뿐만 아니라 많은 멕시코 태생의 사람들이 지금 구금소에 갇혀 있잖아요. 숨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라는 국가가 미국에 의해서 숨진 멕시코 국민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구금한 사람 가운데서 14명의 멕시코 국민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민 단속 작전 중에 사망한 사람이 6명이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 가운데 3명이 멕시코 태생입니다. 나머지 여러분 미네소타에서 알고 계시는 2사람 미국 시민권자도 있고. 이렇게 볼 때 2025년도 지난해에 32명의 ICE 구금자가 숨졌습니다. 2014년도에는 11명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구금된 사람 가운데 사망한 케이스가 19케이스거든요. 19분이 숨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난해에도 구금자 가운데서도 숨진 사람이 있으니까 여론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습니다. 이 케이스는 멕시코까지 이렇게 번졌어요.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는 대단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아주 진보적인 매체죠. MS Now, 조 스카보로와 와이프인 미카 브레진스키, 이 2사람이 굉장히 국토안보부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 국토안보부는 도대체 요원을 치려고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요원이 정당방위로 발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실까요? Let's focus in on what's going on in Houston. There are growing 네, calls. 휴스턴에 대해서 보도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독립 조사를 해야지 된다 하는 주장들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에이전트는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요. And it's always been a lie before. I mean, when they gunned down. 네, 그러니까 이제 2사람이 이제 서로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브레진스키가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니까 스카보로가 1월 달에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도 국토안보부는 항상 거짓말이었다. 르네굿이 그 창문을 통해서 총격 사건을 당했을 때도 차량을 무기화해서 주장했는데 완전한 거짓말이었었다. And it was disgusting. Proved to be a lie. It proved to be a lie because they had video. 네, 그런데도 뭐 다행인 것은 이제 비디오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르네굿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르네굿이 이제 그 숨졌을 때 역시 이번과 똑같이 그 당시에 요원들을 르네굿이 자동차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데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르네굿은 이쪽에 이 여성 운전자의 왼편에 요원이 서 있었고, 르네굿은 자동차 바퀴를 이 요원과는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완전히 바퀴가 틀려 있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런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총을 쏜 요원이요, 총 쏘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갔잖아요. 뭐 같은 거 이렇게 뭐 휴대폰인가요?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조 스카보로가 이 ICE가 거짓말을 한다 하는 얘기가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 스카보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단 이제 그 국토안보부가 거짓말을 하면 크리스티 놈, 당시의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잖아요. 르네굿이라는 미국 시민 여성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간호사 출신의 알렉스 모였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뭐 총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숨졌을 때는 휴대폰만 있었잖아요. 휴대폰만 있고 막 손에 휴대폰만 쥐어져 있었지 손에 총이 쥐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2사람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르네굿이라는 그 미국 여성 시민을 쏜 그 사람 처음에 정직됐잖아요. 사흘 동안만 정직이었답니다. 다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사람이 하는 얘기는 미국 거리에서 총격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방 요원에 의해서. 이게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사람들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거리에서 사람들을 총으로 쏘네요. 국가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러니까 그 브레진스키가 이 미국이라는 공동체를 완전히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카보로가
정치적으로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절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목표 숫자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지속 불가능해요. 이런 정책을 하면은 정책을 바꿔야지 됩니다. 아무리 이민세관 단속국 ICE 요원들에게 나가서 채워와라. 할당량 뭐 한 3,000명 된다고 하잖아요. 백악관의 정책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가 중계 하루에 일당 2,700명에서 3,000명. 그렇게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1년에 100만 명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플랜 B나 플랜 C가 필요하다. 그럼 매번 압박을 주니까 이렇게 빨리 누군가를 많이 체포하기 위해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규모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느껴진다. 왜 목격자들을 자진 출국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알렉스 프레티네요. 그 미네소타주에서 간호사였다가 다른 사람들 보호하고 하면서 이제 숨졌던 그 사람. 프레티가 9mm 그 권총을 흔들면서 요원에게 다가갔다. 이래서 총을 쐈다는 건데, 그리고는 또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내 테러리스트다. 암살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최류액 쏘니까 여성들이 막 쓰러지고 그 여성들 일으키려고 하고 최류액 때문에 막 이렇게 하던 도중에 막 6명인가 요원들이 와서 이 한 사람 알렉스 프레티를 제압을 했었죠. 제압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총을 쐈던 겁니다. 그때도 영상이 있었어요. 영상이 있었는데 역시 이 2명의 진행자는 이번에도 영상이 나올 것이다. 결국은 그 거짓말을 했었던 국토안보부, 그 거짓말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미국 거리에서 미국 연방 요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숨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미국 맞아요?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름방학 교육방송 놓치면 방학 숙제 제대로 못하니까 집중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청취하신다. 제가 지금 웃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대통령과 이 행정부 전체가 소시오패스다.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트럼프 대통령 배후에 극우 세력이 트럼프를 망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길버트. 정신 차리시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요. 극우의 삐뚤어진 정책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걸 모르는 게 통탄할 일이요. 제가 오늘 맨 마지막에 전해드릴 뉴스 가운데 하나가요. 팍스뉴스의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 저는 더 얄미워요. 그럼 지금까지 그거 할 때 몰랐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발라주고 또 발라주더니 왜 이제 와서 그래요? 힘이 기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이슈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지일관, 그러니까 소신 있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소신이 다수의 의견이라든가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100%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판단이 부족한 것도 죄라면 죄라겠지만 특히 이제 고위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일반 사람이 판단이 조금 부족하다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소신이 있어서 저걸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회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대통령 잘 나갈 때는 대통령 옆에서 잘합니다 하다가 대통령이 이 이슈에서는 확실히 꺾이네 하면 그제서야 뭐라고 뭐 훈수를 두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얄밉지 않아요? 정말 더 얄미워요. 참 나원. 자, 그리고 이분도 제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써야지 되잖아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런 일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요. 저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공익성이 좀 결부가 되는 그 같은 소송에는 누군가가 뭐 기부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이런 일들 뭔가 공정하고 정당하고 정의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일
재판이 그렇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 사람 돈 없으면 어떡하는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헌, 뭐 사업가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있으시겠죠? 괜찮겠죠? 전 올림픽 3번 카누 출전한 선수입니다. 워싱턴 DC 법정에 어제 출두를 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반사연못, 리플렉팅 풀, 파손 혐의에 대해서 한 연방정부에서 연방검사가 $1,000 정도 손해를 입혔다고 했어요. $1,000 정도 손해를 입힌 혐의로 연방재산 파괴 중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어떠한 절대로 무슨 비딩이 없었어요. 전혀. 비딩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 뭐 알던 회사에 가고 하는 그런 건데 수리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그랬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올림픽 출전 선수 되는 거예요. 풀을 만졌다는 이유로 중범죄로 기소가 된다면 미국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거다. 어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리플렉팅 풀을 만지고 거기 물 만졌다고 이거 범죄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뭐 수리를 했는데 그게 뭐 오비일학인지 무엇이었는지 오비일학도 아니죠. 이미 막 녹조 같은 것이 수리를 했는데도 쫙 퍼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만진 거니까 67세예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8월 5일에 또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풀에 손을 대고 만지고 뭔가를 만지는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는 막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체포가 돼서 수갑 채워주고 5시간 동안 구금되면서 가족들과 연락도 못하게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페인트 그 풀 낮으니까는요. 페인트 어느 것도 내가 벗기지도 않았고 그 물 밖으로 뭐 꺼내지도 않았고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궁금해서 만져봤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고 이런 얘기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입찰도 없이 누군가에게 수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금방 수리한 것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책임을 이렇게 돌리려고 전가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아무튼 왼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67세. 오른편이 이제 변호사겠죠? 지금까지 이제 이분 한 분의 스토리가 더 많이 나온 거지만 본인이 인터뷰를 하니까 5명이 체포됐고 5명에게 연방 티켓이 발부가 됐답니다. 야, 참. 그 내무장관은 뭐 물 빼고 다시 이제 뭐 불꽃놀이 잔에 채우고 뭐 물 다시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은데요. 그런다는 이 뉴스도 있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인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시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사흘이었었죠. 했어요. 하고 나서 이게 휴전이 위태롭게 된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또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또 안 했잖아요. 어제는. 쭉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모든 정책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휴전 당시였기 때문에 휴전 당시에 그 휴전을 깨고 무언가를 할 거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적어도 하루 이틀은 뭐 예를 들어서 유지가 된다든가 이건 뭐가 뭔지 아무튼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마이애미 헤럴드 아무래도 전쟁이 재발되는 것 아닌가 몰라. 두려움이죠. 이 정도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 두려움이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은 지금 중간선거 때문에 가솔린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란 전쟁 자체에도 그랬고 왜냐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나는 전쟁을 전쟁을 끝낼 사람이지 전쟁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까 중간선거 갈 때까지 그냥 말하자면 뭉개다가 중간선거 끝나면 그냥 그동안 화난 것도 있고 이란이 왜냐하면 만만하게 해주질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로. 지금 누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았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안을 아는 사람은. 이란이 운전대에 앉았어요. 이란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을 위너와 루저 이 아주 흑백 논리로 보는데 본인이 루저라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어차피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란에 대한 전쟁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워싱턴 포스트는 어떻게 보도를 했나요? 똑같네요. 미국이 이제 이란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호르무즈 이 해협 때문에 결국은 설렁설렁 빨리 그 당시에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휴전이야 하는 것이 필요했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지 않게 뭐 14페이지짜리라고 하나요? 양해각서 한 장 써놓고 그 양해각서에서 이번에 얼마나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저 잘못하기 때문에 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란은 아니 양해각서에 써 있잖아. 호르무즈는 우리가 주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똘똘하게 못한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형편에서 장례식은 대단했어요. 묻혔습니다. 이제 이 하메네이가 매장이 됐는데 군중의 다수가 이란 국기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살해 위협을 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를 살해해라. 트럼프를 살해해라. 이런 문구가 있었고요. 이제 장례식은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이란 공습 같은 데에 좀 미국과 같이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그리고 네타냐후는 또 뭐 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요. 내가 미스테리어선 아직 누군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본인이 마치 정권을 쉽게 넘길 것처럼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그럼 그게 언젠지는 모른다. 정권을 넘기긴 넘긴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금 멀어진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메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붉은 길을 좀 보세요. 이 정도였습니다. 아주 이란은 상당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최고로 좀 뭉쳐진 그런 때죠. 어쨌든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숨졌기 때문에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좀 친해지지 않는 요즘에 좀 거리가 두는 이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정보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력도 대단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요 카타르에서 선물 받아서 에어포스 원으로 개조한 그 비행기를 중간에 이제 올드 원으로 갈아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돌아올 때 올드 원으로 탔는 줄 알았는데 돌아올 땐 다시 그 카타르 비행기를 탔고 터키에서부터 영국까지 갈 때만 올드 원을 탔답니다. 터키하고 이란 그쪽이 다 이제 국경이 맞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정보를 줬다고 하잖아요. 암살 위협 같은 거. 이란이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한다. 글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자를 많이 암살했습니다. 이란 안에서 이란 밖에서. 그리고 이란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플랜을 세웠는지도 모르죠. 모든 플랜이 다 있겠죠. 테이블 위에. 본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적어도 최고위층이 뭐 50명 이상 살해됐으니까 암살됐으니까 50명이 뭐예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준 그 정보에 따라서 또 그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백악관의 발표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래서가 아니라 비행기를 바꿔 탄 것은 교란 작전이었다. 미스디렉션이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정보를 주긴 줬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어제부터 자세히 보도를 하던데 그런데 그래서 비행기를 바꿔 탄 게 아니라 그냥 교란 작전이야. 이거 미스디렉션을 한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 적들에게 항상 뭐 이렇게 교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때로 뭐 항로를 바꾸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비행기를 바꿨어. 그럼 비행기를 괜히 두 대를 왔다 갔다 그거 뭐예요?
이전에 대통령들은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2대가 아니었잖아요. 2대 아니었으면 다 암살 위협 같은 데서 위협이 노출된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아무리 백악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카타르에서 준 선물을 에어포스 원으로 개조한 것이 올드 원보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데 못하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교란 작전도 예전에는 대통령들이 에어포스 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했잖아요. 왜 카타르 거 따로 가지고 가고 미국 거 따로 가지고 가고 이래야지 되느냐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미국의 적들은 항상 대통령을 나를 노리고 있고 내가 넘버원 리스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대통령이 내가 넘버원 리스트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잖아, 우리.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보통 사람처럼 얘기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긴 합니다. 어쨌든 터키를 떠나서 영국의 공군 기지로 갈 때 이제 올드원을 타고 갔고, 그럼 왜 올드원을 타고 갔냐 하니까 이 새로운 게 너무 장대하고 웅장하고 해서 군인들이 다 보여달라고 해서 군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랬어. 그리고 구형 비행기도 왜 그럼 가지고 갔냐 하면은 옛 추억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그 에너지가 연료가 많이 드는 것을 그냥 2개나 끌고 다녀요. 이럴 땐 끌고 다니는 것 같네요. For all times sak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터키에서 영국으로 비행을 하고 가던 도중에 대통령 이제 동행하는 기자들, 수행 기자단들도 함께 타고 있잖아요. 비행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갑자기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라는 지시가 내려졌대요.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아마도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이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구형과 신형의 차이, 47피트가 아니라 한 14피트에서 17피트 정도 더 길대요, 신형이. 그래서 6.5m 정도 더 길고요. 분명한 건 이 신형은 너무너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구형보다. 상업용을 개조를 한 건데 그걸 완전히 모든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완전하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건 10개월 만에 뚝딱 장치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구형과 신형은 그런 차이가 있다. 보호 시스템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서 비행기를 2대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자, 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이슈는 팍스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침마다 보는 사람이죠. 아주 오랫동안 팍스 앤 프렌즈 공동 진행자입니다. 브라이언 킬미드가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 여러 분쟁에서 평화를 이루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란 문제에서 지금 빠져야지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Ultimately, they have to retake the strait themselves. I know there's a multiple of plans. I hope the president picks the right one. And I also don't think that Witkoff and Kushner. 네,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효력이 없다. They have not been effective in Ukraine, not been effective. 우크라이나도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이지 루비오를 얘기를 하네요. 이분 민주당도 마르코 루비오는 천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협상을 하는데 사업 거래처럼 할 수 없다. 이 지역의 역사와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을 믿지 않았는지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이 사위와 중동 특사를 바꿔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신경질 나죠. 진즉에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안전지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상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상할 것도 없죠. 어떻게 부동산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 이 특사로 일을 합니까? 그것도 이 두 사람이 세트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도 갔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 협상도 했죠. 제대로 됐어요? 이번에 이란 아무것도 모르고 돈 벌던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화내면 안 되고요. 오늘 2시에 아니 12시에 벨기에와 스페인 경기가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경기는 내일이네요. 오늘 스페인과 벨기에 경기가 12시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어제는 뭐 완전히 뭐 킬리안 음바페의 날이었죠. 말해 뭐 하겠어요. 킬리안 음바페. 이번 그 월드컵 8번째 골 넣어서 이제 뭐 페널티 그거 실수 있었지만 그 실수를 본인이 만회를 했고 모로코를 이제 압도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메시, 이걸 지금 피파가 원하는 것 아니야. 여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음모론 같은 것도 많이 끼고 하는데, 음바페가 27살이잖아요. 현재 20골을 기록하고 39살이에요. 메시가 21골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어시스트는 이 음바페가 더 많이 했죠. 메시보다. 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프랑스는 아마도 화요일에 이제 어쩌면 스페인 아니면 벨기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맞붙습니다. 어제 이제 프랑스 경기를 보신 많은 분들이 프랑스가 왜 대회 후보인가 이걸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은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12시에 스페인과 벨기에의 경기를 해피하게 즐기시고요. 내일 저는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시사만평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바이.